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5-4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근사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수소 원자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헬륨 원자부터는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대신에 근사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근사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변분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variational method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섭동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얘는 perturbation theory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섭동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독립 섭동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간 종속 섭동론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시간 종속 섭동론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 규칙을 유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유도해 보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어떠한 결론들이 나오는지 정성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 그중 첫 번째인 변분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분법의 시작은 변분 원리라고 하는 원리에서 시작합니다. 자, 변분 원리는 뭐냐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와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를 E0와 사이0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입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죠. 바닥 상태의 에너지와 그때의 파동함수가 E0와 사이0입니다. 좌우변에다가 우리가 사이0의 스타를 붙이고 밑에다가 적분 사이0의 스타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곱해보겠습니다. 양변에다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좌변의 경우에는 0 스타에 H 사이 0 그리고 분모에는 이런 애가 나오겠고요. 우변은 이 제로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사이 0 스타 사이 0 그리고 분모에는 사이 0 스타 사이 0 디타오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릴 거고요. 얘는 요게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요게 같으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이 제로라는 놈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착안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이 사이 제로를 아는 경우입니다. 사이 제로를 몰라요, 내가. 그런 경우에 임의의 함수를 phi라고 쓰겠습니다. 임의의 함수.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의의 함수를 요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시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시도 함수를 요거가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 자, phi고 h를 걸고 스타를 붙이고 이렇게 걸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얘를 e-phi라고 부르겠습니다. 얘가 항상 진짜 바닥 상태의 에너지 E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E0와 사이 제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그냥 어떤 함수를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해밀토니안에다가 그 함수를 걸고 거기에 그 함수의 복속 켤레를 곱해준 다음에 적분하고 그 다음에 함수랑 함수의 복속 켤레를 역시 그냥 적분을 해주면 어떤 값이 나와요. 이거 계산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 값이 항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진짜 바닥 상태 에너지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도함수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함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시도 함수를 바꿔가면서 에너지가 가장 낮게 나오는 놈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어딘가에 e-phi 1을 해봤더니 여기 나왔고, 그보다 좀 더 봤더니 e-phi 2가 나왔고, 그보다 좀 더 늦게 났더니 e-phi 3가 나왔고, 하다 보면 운이 좋으면 이 제로까지 갈 것이고, 아니어도 충분히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게 변분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변분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보시죠. 자, 이 파이는 무조건 이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증명도 관심 있으시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 자체를 어떤 매개 변수들의 함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파이를 구하고, 이 파이 안에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매개 변수가 가장 작아지는 매개 변수 조합을 찾으면 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에 대한 예측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매개 변수들을 가리켜서 변분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또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파일을 만들 때 애초에 몇 가지 함수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CN의 FN 예를 들면 대문자 N. 그러면 그리고 요 각 변수들이 예를 들면 뭐 이건 x고 이건 x제곱이고 예를 들면 이건 x의 n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 붙은 요 개수들은 우리가 결정을 안 한 상태로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이 파일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 파일의 꼴을 또 C1, C2, C3 땡땡땡 CN을 막 이값저값 바꿔가면서 가장 작은 값을 나오게 하는 그런 C1, C2 땡땡땡 CN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작은 값이 우리가 찾은 요 진짜 바닥 상태 에너지에 대한 최고의 예측치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같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답을 아는 예제를 살펴보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상수들 안 쓰고, 그러니까 줄여서 안 쓰고 그냥 풀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사이 제로는 루트 파이 a0 세제곱 보어 반지름이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의 a0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자, 이게 진짜 파동함수, 이게 진짜 에너지입니다. 근데 내가 시도 함수로 좀 다른 형태를 잡아볼게요. 파이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의 r제곱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의 진짜는 마이너스 r 나누기 a0 승입니다. 그렇죠? 근데 r제곱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알파라고 하는 게 변분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면 파이를 변분 매개 변수의 함수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파이 스타하고 해밀토니안 걸고 파이 걸고 요거 전체 공간에서 적분. 여기 타우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이건 이제 R 세타 파이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나누기 요거까지 해주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파이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고 걔는 알파에 대한 함수일 겁니다. 왜냐면 파이가 알파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이 파이 오브 알파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 3h바 제곱 알파 나누기 2me 빼기 이렇게 나오고 알파 2파이 세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알파 값에 따른 에너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 값을 주는 애를 찾으려면 이 알파를 이리저리 바꿨을 때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되는 데를 찾으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뀐다고 할 때 이 지점을 찾게 되죠. 기울기가 빵인 지점. 가장 미니멈일 때 값을 찾게 됩니다. 그때의 파이 값을 대입을 해서
가장 작은 if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파이분의 4 m2 2의 4승 16 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제곱 h바 제곱. 자, 지금 보시면은 저 위에 참값일 때랑 비교를 해보시죠. 요 뒤에 붙은 요 상수 부분은 똑같습니다. 앞에 붙은 개수가 지금 다르죠.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0.42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소 원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0.5 어쩌고 저쩌고인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낸 최적의 추정치는 마이너스 0.424 땡땡땡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도함수가 진짜 파동함수랑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함수 하나만 써가지고 이런 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함수를 여러 개를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을 어떻게 예를 들어 써본다고 하냐면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1 R제곱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2 R제곱 땡땡땡 해서 Cn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n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우시안 함수들을 선형조합해서 우리가 C도 바꿔가고 알파도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이제 에너지 파이 민을 계산을 했을 때 얘 앞에 붙는 개수가 있었죠. 앞에 페이지에서. 그게 원래 마이너스 0.5가 참된 값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0.424 얼마를 얻었습니다. 그 부분만 떼서 보겠습니다. 즉 얘를 요걸로 나누면 4 나누기 16 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 제곱 h바 제곱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그 개수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n이 1일 때는 아까 얼마라고요? 0.424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최적화를 해주게 되면 좀 더 나은 값을 얻게 됩니다. 486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고요. 세 개를 넣으면 마이너스 0.497이라고 하는 값을 얻습니다. 네 개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0.4993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고요. 8개를 넣으면 마이너스 0.49992가 나오고요. 16개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0.49998이 나옵니다. 참값이 얼마라고요? 참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0.5예요. 점점 이 참값에 가까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를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이 함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참 에너지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일반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는 정확도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매개 변수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우리가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매개 변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C1, F1 해서 알파1, 베타1, 땡땡땡 더하기 C2, F2, 알파2, 베타2,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매개 변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시도 함수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매개 변수를 많이 넣게 되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계산 로드가 또 커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을 전부 다 최적화를 시키는 거, 최소의 E 값을 찾는 거, if 값을 찾는 것은 이 매개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급속도로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실험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 피팅을 해보시면 피팅할 때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팅의 매개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한 그 피팅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노력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도와 계산 뭐 시간이라고 하든 로드라고 하든 사이에 두 개 사이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정확도를 올리려고 하면 계산 시간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정확도를 좀 희생을 하면 계산 시간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밸런스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쉽게 계산 시간을 좀 줄이면서 정확도를 많이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부 매개 변수들을 미리 결정해서 써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미리 결정이라는 게. 그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비탈 함수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계산화학에서 사용하는 오비탈의 함수의 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만든 슬레이터형 오비탈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STO라고 부릅니다.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이라고 해서.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SNLM R 세타 파이고요. 얘는 제타라고 하는 변분 4개 변수를 갖습니다. R의 n-1승이고요. exponential 마이너스 제타 R이고 이 뒤에는 스페리컬 하모닉스 구면조함수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면 두 번째 타입은 이제 가우시안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오비탈. 그래서 GTO라고 부르고요. 얘는 GNLM이라고 써보면 R, 세타, 파이가 있고 얘는 알파라고 하는 변분 4개 변수를 갖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1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의 R제곱 Y, LM, 세타, 파이. 두 함수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 붙어있는 exponential 항이 제곱의 형태냐 아니면 선형의 형태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들을 보게 되면 더 실제 가까운 것은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실질적인 오비탈이에요. 비교적. 근데 가우시안형 오비탈은 그럼 실질적인 데 아닌데 왜 쓰냐? 얘는 계산이 용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양자역학 계산을 하게 되면 적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수치 적분을 할 때 가우시안 형태를 쓰게 되면 이 슬레이터형 함수에 비해서 훨씬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가우시안형이 훨씬 편한데 실제로 우리가 더 원자들의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슬레이터형을 쓰는 게 더 적합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트릭이 뭐냐면 요 SNLM을 가우시안 몇 개를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가우시안을 2개를 넣든 3개를 넣든 합쳐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슬레이터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S에 해당하는 애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 하나만 가지고 가장 이 슬레이터를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르죠. 근데 얘를 2개의 가우시안을 조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C1, G1 더하기 C2, G2 서로 다른 이렇게 쓰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봅시다. C1, G 알파1 C1, G 알파2 그렇게 해서 가장 이 S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찾는 겁니다. 그 C1, 알파1, C2, 알파2의 조합을 고정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이런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로도 만족할 수 없어. 나는 하나 더 넣겠어. 3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C1, C2, C3, 알파1, 알파2, 알파3는 고정을 해놓고 가장 잘 맞추는 애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개 정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만족을 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흉내내도록 가우시안들을 조합해서 만든 이런 놈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STONG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STO는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이라는 얘기고요. G는 가우시안 N개를 조합해서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흉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TO 1G라고 하게 되면 하나만 써가지고 슬레이터를 흉내낸 거고요. 2G라고 하면 2개, 3G라고 하면 3개를 넣어서 흉내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학에서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여러 개를 조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의 조합이긴 한데 그때 이 함수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들을 예를 들면 지금 이 함수의 경우에는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가장 잘 흉내내는 놈들로 조합을 해놓은 거죠. 조합을 해놓은 애를 그냥 통으로 쓰는 거예요. 이 C1, 알파1, C2, 알파2, C3, 알파3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잘 흉내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자 오비탈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결정되어 있는 세트 앞에 예를 들면 어떤 매개 변수를 하나 달아가지고 얘를 이제 계속 변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변분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찾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의 뭐라고 하죠? 집합을 우리가 베이시스 셋,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기저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화학을 하게 된다면, 양자 계산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게 된다면 기저집합을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기저집합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양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도함수를, 우리가 지금 변분법에서 배운 것처럼 시도함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시도함수에 이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매개 변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얘가 잘 기술을 하더라고 알려져 있는 함수 조합들이 있어요. 매개 변수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매개 변수 조합들을 이름들이 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기저집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기저집합을 뭘 고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기저집합은 굉장히 함수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매개 변수 변화시킬 수 있는 변분 매개 변수들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걔는 계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대신에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반면 어떤 기저집합은 크기가 작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함수의 수도 적고 매개 변수의 수도 적고 그래서 계산 시간은 빨리 걸리는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기저집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변분법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배웠고 그 변분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화학에서 이용하는 기저집합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섭동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